오늘은 시계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몇 회에 걸쳐서 시계에 관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의 주제들이 있죠? 왜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범용 무브먼트보다 낫다는 말을 항상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적어도 인하우스 무브먼트가 들어있는 시계가 더 높은 가격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기계식 시계에 매료되는지 등등 저도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것들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알못이지만 나름 열심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또 앞으로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우선 저는 인하우스 무브먼트와 범용 무브먼트의 차이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하우스 무브먼트와 범용 무브먼트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요, 일단 범용 무브먼트가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인하우스 무브먼트와의 올바른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요, 오늘은 범용 무브먼트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에타와 셀리타라는 범용 무브먼트 회사의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모두가 그 두 회사가 만드는 무브먼트의 차이점과 유사성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으시죠?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요, 항상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범용 무브먼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스위스 시계 산업의 역사와 범용 무브먼트의 역사를 함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무브먼트는 기계식 시계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시계 무브먼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위스 무브먼트의 역사가 그랬구나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타와 셀리타는 스위스의 무브먼트 제조업체입니다. 두 회사는요, 수많은 스위스 무브먼트 회사들 중 하나였고 지금까지요, 엄청나게 많은 시계 브랜드, 즉 시계 회사들에게 무브먼트를 생산하고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스위스 시계 산업에서 아주 흔한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런 걸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아웃소싱은 시계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산업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산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애플이나 삼성 핸드폰 좋아하시잖아요? 이 두 회사도 핸드폰의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삼성이나 애플을 생각하시면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시계업계는 항상 이 아웃소싱에 의존했습니다. 케이스와 다이얼, 핸즈, 태엽과 나사 등을 만드는 방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나 회사에게 맡기는 편이 더 낫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부품 회사가 어떠한 부품에 대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그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을 사용하여 시계를 만드는 것이 시계 회사에게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소비자는 좋은 품질의 시계를 가질 수 있으니 모두에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많은 스위스 시계 회사들은 시계를 디자인하고 최고의 부품들을 이용해서 멋진 시계를 완성시키는 것에만 집중하여 왔습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시계를 제작하는 회사나 개인도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 예로 롤렉스 아시죠? 롤렉스는요, 실제로 시계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듭니다.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구성 요소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 수직화된 생산 시스템을 가진 예외적인 롤렉스조차도 전문가로부터 일부 작은 부품은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브먼트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스위스에 존재했던 것은 스위스 시계 산업에서 흔한 일이었겠죠? 실제로 1940년과 1960년대 사이에 스위스에는 약 250개 이상의 무브먼트 제작 회사 또는 독립 기술자들이 있었고 그 회사들은 주로 노샤텔과 그랜헨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인 20년 전, 그러니까 1920년대 중반부터요, 일부 무브먼트 회사들은 더 큰 지주회사에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은 무브먼트 회사들이 있으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져서요,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때 가장 큰 업체는요, FHF, 즉 Fabrique d'Horlogerie Fontainebleau,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폰테멜론 시계 공장이란 뜻인데요. 이 회사하고요, 아돌프 쉴드라는 두 회사가 가장 컸습니다.
제 프랑스어 발음이 괜찮았나요? 발음하기 힘드네요. 자, 어쨌든 이때 에보슈 SA라고 불리는 지주회사도 있었는데요. 에보슈 SA는 1926년에 설립되었고 후에 그들은 펠사, 베누스, 베슈, 플루이, 우니타스, 벨주, 이터나 등등 이와 같은 다른 브랜드와 다른 무브먼트 제조업체들을 합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타 SA라는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에타 SA는요, 아까 위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이터나라는 시계회사의 무브먼트 사업부문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에타는 에보슈의 자회사의 자회사였던 셈이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터나라는 시계회사는 아직도 시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에보슈라는 용어를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에보슈 SA는 시계 무브먼트 지주회사 이름이고요. 그냥 에보슈는 미완성 무브먼트를 지칭하는 프랑스어입니다. 에보슈는 시계회사에 공급하는 미완성 형태의 무브먼트인 셈이죠. 시계회사들은 에보슈를 공급받아 자신의 구성 요소를 넣거나 개선하여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계회사들은요, 에보슈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거든요. 문제는 1920년대 대공황의 여파로 전 세계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시계 산업도 지주회사만으로는 모두를 생존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지주회사로 몸집을 키우는 것이 필요했고요. 그때 스위스 무브먼트 회사들은 스위스 정부와 은행들의 도움으로요. 1931년에 알게마이네 슈베이치슈 우레니니스트리 AG, 줄여서 ASUAG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아수악이라고도 간단하게 발음하는데요. 1940, 50, 60년대 동안 이 아수악에 흡수된 에보슈 SA는요. 스위스 시계산업 전체의 최대 무브먼트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룹 안에 소속되지 못했던 브랜드들은 줄줄이 파산하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시오르, 유니버셜, 모바도 같은 브랜드들은 에보슈 SA 때문에 사라진 브랜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인 1930년 또 하나의 큰 지주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오메가, 티소,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제조사인 라마니아를 결합한 소시에테 스위스 포 란드 시트리 호로그리, 즉 SSIH였는데요. 이 회사는 아수악의 가장 큰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70년대 말 스위스 시계 제조 산업에 큰 위기가 닥쳐왔죠. 바로 아시아에서부터 온 쿼츠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요, 거의 모든 회사들이 파산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에보슈 SA는 1980년대 초까지 생산하던 약 150종의 무브먼트들을 40종으로 단순화시켰고 아수악은 지주회사에 소속된 모든 시계회사들에게 공급하던 무브먼트의 이름을 에타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보슈 SA의 자회사였던 에타가 이제 무브먼트의 대표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니타스나 벨주와 같이 원래 이름을 가졌던 많은 무브먼트들이 에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고전적인 벨주 7750이 에타 7750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 스위스 시계 산업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SSIH는 쿼츠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부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채권은행으로 경영권이 넘어갔고요. 아수악도 자사 시계 브랜드들을 하위 지주회사였던 제너럴 와치 코퍼레이션으로 넘기고요. 1982년에 은행으로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1983년에 스위스 은행들과 민간 투자자들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와치 그룹으로 불리는 새로운 지주회사가 SSIH와 아수악을 합병하면서 설립되었습니다. SSIH와 아수악이 파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스와치 그룹이 등장했네요. 이 새로운 지주회사는요, 쿼츠 위기에 대한 스위스의 대응이었던 새로운 브랜드였고 무브먼트 제조업체뿐 아니라 오미가, 론진, 티소, 미도, 브레게와 같은 유명한 시계 브랜드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6년에 소시에테 드 미크로 일렉트로니크 에드 호로저리, 즉 SMH로 불리다가 1998년에 다시 스와치 그룹 리미티드 컴퍼니가 되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의 에타는 기본적으로 스위스 시계 10개 중 9개의 무브먼트를 공급하는 거의 독점적인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죠? 2000년대 초에 스와치 그룹 회장인 니콜라스 하이액이 스와치 그룹이 아닌 브랜드의 에타가 제작한 에보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에보슈 공급을 중단한다고 한 것인데 따라서 시계 회사들은 여전히 완전한 무브먼트를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완전한 무브먼트를 구매하고 부품의 절반을 버리고 다시 자신들의 부품을 배치하고 조립하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무브먼트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이 사건은 과거와는 다른 경향을 이끌어냈습니다. 시계회사들이 무브먼트를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이기도 했는데요. 그건 제조업체가 아니었던 몇몇 브랜드가 그들 자신의 무브먼트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정한 시계 제조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소규모 시계 회사들은 자신의 무브먼트를 설계하고 개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스위스 상업경쟁위원회는 이것은 상당히 악의적인 사업적 행위라고 결정했고 스와치 그룹에게 무브먼트의 공급을 중단하는 시간을 연장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때 스위스 시계 산업의 구원투수 셀리타가 등장합니다. 에타는 80년대와 90년대에 거의 모든 시계 브랜드의 무브먼트를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위스 전역에 많은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주문량 때문에 생산의 일부를 아웃소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구성품이나 구성품의 일부 등을 프랑스어로 마무리를 의미하는 피니사주, 그리고 조립을 의미하는 아상블라주, 즉 무브먼트의 제작의 마무리 작업과 조립을 다른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셀리타는 에타 SA 무브먼트의 마무리와 조립을 맡았던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요, 전통적인 에타 무브먼트에 대한 특허가 법률적 보호의 기간이 끝난 후에 일반에게 공개된 것입니다. 법률적 보호 기간은 보통 70년인데요. 즉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자신만의 버전으로 에타 무브먼트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에타 2824, 2836, 2834, 2892 그리고 7750과 같은 무브먼트는 모두 공공재산이 됩니다. 이때 셀리타는 무브먼트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 축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타 무브먼트의 자체 버전을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타 2824는 셀리타 SW200이 되었고 2892는 SW300이 되고 7750은 SW500이 되었습니다. 다만 셀리타 SW1000은 에타 복제품이 아니고 그들이 자체 디자인한 무브먼트입니다. 이러한 상황의 전개는 자신의 무브먼트를 디자인하고 생산할 여유가 없던 작은 시계 브랜드들에게 가장 큰 대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작은 시계 회사들의 탈출구는 셀리타 무브먼트를 구입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기 시작한 현상은 에타 무브먼트를 사용하던 스와치 그룹 외부의 회사들이 무브먼트를 에타에서 셀리타로 교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셀리타를 새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에타 에보쇼 수정 무브먼트의 기존의 이름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태그호이어 아시죠? 태그호이어는 에타 2824 무브먼트를 사용하면서 칼리버 5라고 부르고 있는데 모든 에타를 셀리타 SW200으로 대체하고서도 여전히 칼리버 5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에타 7750을 사용하던 칼리버 16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셀리타 SW500으로 바꾸고도 여전히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하우스 무브먼트와 범용 무브먼트의 차이와 그 우열을 가려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던 스위스 무브먼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시계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오늘 안되는 프랑스어 발음하느라 참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